2019년 11월 5일 뉴스를 단 3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상품 판매 스캠 주의 필요.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블록체인의 정보 등록. 코인긱 창업자 데이브 크라이만 유산 인수 포기, 실질적 규모가 작다. 리서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관관계, 암호화 화폐 흐름과 관계가 전혀 없다. 이탈리아 규제기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미허가 사이트 5곳을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기업 정식 등록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미 증시 강보합 마감을 하였고 블록체인 관련주가 절반 이상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로저버가 모든 페이스북 친구에게 $5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자, 아라곤 커뮤니티에서 프로그 POW 알고리즘 도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POS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채굴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사 카데나에서 메인넷 월렛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트맥스 고객 메일 정보 유출은 내부 시스템의 오류였답니다. 시가총액 63위 웨이브에서 데스크탑 버전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스텔라 재단에서 550억 스텔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량의 총 50% 수준입니다. 리서치 결과 비트코인은 월요일 거래할 때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미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 등 금융 혁신 연구 개발 총괄 채용을 공고하였습니다. 리서치 결과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은 5년 안에 영국에서 각광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올 상반기에 약 3.68억 달러에 해당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38%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제로엑스에서 프로토콜 V3 업데이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가 대규모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232억 규모이고 익명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넴에서 CAT 토큰을 에어드랍할 예정인데 옵트아웃 방식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OKEX 거래소에서 모의 선물 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체코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지칭하는 코인이란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오스 CPU 병목 현상 8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5일 하드포크 관련해서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당부하였습니다. 노드 운영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블록체인에서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알파체인과 캐리 상장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런트 웨이브 CEO가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총 159위 넥서스에서 11일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4로 투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왈 최근 일주일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유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장외시장에서 테더 역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게이트 IO에서 재테크 플랫폼으로 이더 홀딩 재테크 상품이 출시하였습니다. 이오스 탭 활성화 유저 수가 11월 들어서 80%가 감소하였습니다. 바이낸스 마진 거래 플랫폼에 XRP 이더 페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에터니티 리마 메인넷 최신 채굴 소프트웨어가 출시하였습니다. 알고랜드 재단에서 8월 정 경매 회수분 알고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달러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2.45% 상승하였습니다. 코카콜라 협력사가 SAP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유명 트레이더가 스텔라 소각은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토론의 저스틴 선, 슈퍼노드 스테이킹 수익이 10배가 향상될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국 네티즌 중에 58%는 1만 달러가 있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모네로에서 CLI 버전 0.15 버전이 릴리즈가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이체했습니다. 총 규모는 182억이고 코인베이스에서 익명 계좌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리서치 결과 2024년 블록체인 B2B 해외 결제 거래액이 4조 4천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이더 기반 전용기 임대 스타트업 Z토큰이 1,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 시작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시세 조작설에 업계에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선물 거래 플랫폼에 스탑 리밋 주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싱가포르 법정화폐 마켓에 네오가 상장되었습니다. 중국 시 주석 발언 이후에 대형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적극성이 올라갔습니다.
암호화폐 펀드에 있어서 홍콩에서 규제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핀란드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5곳을 최초로 승인하였습니다. 일본 금융청에서 연내 암호화폐 신탁 상품 금지 규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2020년 CBDC 테스트를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법정 화폐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로 흥한 자, 정보로 망한다. 소문만 듣고 투자하다가 쪽박차기 십상이다. 작전 세력은 주식 매입이 끝나면 역정보를 흘리고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이익을 실현한 후 빠져나간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은 우리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역정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정보의 효력이 더 이상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신호를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만 보는데, 실제로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그 정보의 효력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정보를 줬던 그 사람이 계속 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받은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침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시장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투자 전략들이 필요한 게 바로 투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11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17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딱 3분 안에 모든 브리핑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5분 17초 정도 걸렸는데, 자, 다음 편을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텔라 재단에서 550억 스텔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급량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스텔라는 시총 10위에 올라와 있는 건강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텔라 개발 재단이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총 550억 스텔라를 소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텔라 측에서는 스텔라 네트워크 출시 초기에 진행했던 월드 기브웨이 프로그램, 그리고 파트너 기브웨이 프로그램 등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등에 배정되었던 650억 스텔라 중에서 500억 스텔라가 이미 소각되었으며, 스텔라 재단에 170억 스텔라 중 50억 스텔라를 소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각된 550 스텔라는 전체 공급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통량 중에서 500억 스텔라가 있는데 그 중에 300 스텔라는 스텔라 개발 재단에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텔라 재단은 소각 후에 재단이 보유한 스텔라 물량이 향후 우리가 진행할 임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추가 소각 계획은 없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스텔라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매매 트레이딩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은 리플 트레이딩 할 때 보조 지표로서 스텔라를 가끔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가 리플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리플 가지신 분들은 스텔라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텔라 대표이사가 리플랩스를 만들었던 그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나와서 새롭게 만들었고, 그 시스템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하다고 하면 안 되죠. 여하튼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스텔라 가격이 올라가면 리플 가격이 올라간다,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스텔라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약간의
이런 약간의 법칙 같지 않은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간의 심리적인 거죠. 자, 스텔라가 발행량이 1050억 개였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550개가 이번에 소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50% 이상이죠. 50% 이상이 소각이 되었다. 근데 가격은 20%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월드 기브웨이 프로그램이나 파트너 기브웨이 프로그램, 이게 이제 에어드랍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텔라 측에서는 전에도 신청자들에게 에어드랍을 직접적으로 해줬던 적이 있어요. 올해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는 받았을 거고, 그리고 파트너사한테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주고 물량을 나누어 주는 이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정되었던 650억 스텔라 중에서 500억 개가 이제 소각이 되었고, 그리고 스텔라 재단이 가지고 있는 170억 스텔라 중에서 500 스텔라가 또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50 스텔라가 소각이 되었고요. 자, 스텔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유통 물량이 현재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500억 개인데 그 중에 300억 개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60%예요. 60%. 그럼 그 이전엔 또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아직까지도 보면은 중앙 집중적입니다. 중앙 집중적.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중앙 쪽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가격을 펌핑하려는 다른 쪽 세력들은 들어오기 힘들어요. 자, 이 잘 자란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봤자 결국에 스텔라 재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스텔라가 가격 펌핑을 하려면은 이 스텔라 재단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자금 모아가지고 가격 펌핑 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스텔라 재단에서는 생태계를 잘 꾸려나가서 이거의 값어치를 올리겠다, 그런 이제 순수한 방법으로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그리고 투자 세상을 약간의 음모론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동일하죠. 자, 리플도 저는 이제 동일한 시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플 물량의 거의 50%를, 40 몇 프로인가요? 거의 50%를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동일하게 잘 자란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물론 리플사에서는 이게 전부 다 언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 팝니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겠지만은 쉽게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판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이 상승장이 오면은 이 프로젝트 측에서 이거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팩트를 제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플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가격이 안 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물량 자체가 재단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항상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하는 자금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개미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급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자금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이기는 게임보다는 지는 게임들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텔라 한번 차트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지금 스텔라 차트를 업비트에서 대략 보면은 2017년도에 상승했을 때도 12월 달 거의 말 한 29일 정도 해서 이렇게 한 올라간 게 한 352%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리플하고 다른 형태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은 거의 상승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하락했다, 이것을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네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물량 자체가 재단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것은 조금 더 늦게 가는구나, 마음의 여유를 더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스텔라 역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텔라에서는 제드 맥켈럽이라는 이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운트 곡수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마운트 곡수를 일본에다 이제 오픈해가지고 전 세계 거래량이 70%까지 되는 거래소로 완전히 급신장시켰다가 2014년 2월에 마운트 곡수 이제 거기 해킹 사건이 나죠. 지금까지도 악재로서 사용되는 재료가 마운트 곡수 해킹 사건입니다. 뭐 여하튼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아예 파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제드 맥켈럽이 해외 송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제드하고 크리스 라슨하고 데이비드 스워치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리플랩스를 만듭니다. 현재 바로 리플 회사죠. 리플. 자, 여기도 집안 싸움이 일어나죠. 머리가 3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드하고 크리스 라슨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드가 크리스 라슨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드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드가 리플랩스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이스 김, 이분 한국 분입니다. 김주란 씨더라고요. 이분이 나와서 만든 게 바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네트워크. 그래서 리플하고 스텔라가 비슷하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미지는 같이 간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물량적인 부분에서 그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상승장을 빼더라도 여하튼 스텔라가 가면 리플이 가고 리플이 가면 스텔라가 간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단타 칠 때 스텔라가 올라간다, 근데 리플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그 뭐 차트 보고 뭐 단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조 지표로서 참고만 하시고, 혹시 단타나 스윙 하시게 되면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스텔라를 까는 멘트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유명 트레이더 분이 스텔라 소각은 디플레이션을 야기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닉 카터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스텔라의 공급량 50% 소각 소식이 업계에 확산된 후에 스텔라 가격은 한때 20%의 상승을 기록했다. 사실 공급량의 50%를 소각했다면 가격 상승률은 100%를 기록하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토큰 소각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루크 마틴이란 분이고요. 만약 스텔라 재단이 스텔라를 공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어느 날 공급량을 2배로 늘릴 수도 있다. 알트코인은 훌륭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중앙 집중형 프로젝트 팀들의 의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코인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지들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하죠. 대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 소각을 했으면은 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디플레이션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스텔라의 가치가 더 떨어진 거다. 가격은 20% 올라갔지만은 50% 소각했으면 10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550억 개에 대한 물량 자체를 에스크로 계정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했을 때 무려 12배가 올라갔어요. 12배에서 13배가.
물론 이게 소각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가격들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다시 아래쪽으로 수렴을 했지만은 여하튼 이 정도 희소식이면은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텔라 재단이 여전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플에서 공급량의 50%를 소각을 하겠다, 지금 에스크로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물량을 소각을 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20%밖에 안 올라갈까요? 저는 리플에 지금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있는 그 물량 때문에, 이 물량이 결국에는 리플산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함부로 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 있는 전체 물량을 소각을 한다, 근데 20%밖에 상승을 안 했다? 그러면 제 이론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리플이 만약에 이 정책을 따라 한다면은 리플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00% 수준이 아니라 더 월등한 금액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 스텔라에 투자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제 판단 기준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스텔라 검색해 보세요. 최근 소식 없어요. 지금 이 소식이 가장 최근 소식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텔라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스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보셨어요? 없어요. 리플은 어때요? 쳐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저 스스로 유튜버라고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계속 올렸던 거고, 그리고 지난달부터 조금 이제 영상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제 그 영상 조회수가 한 몇백 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리플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높아요. 리플 스웰이라고 처음 올렸던 영상이 9,600회예요. 어떻게 해서 찾아왔겠어요? 다 조회를 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리플 스웰 기조 연설자 3,800회, 그리고 리플 차트 이렇게 올려놔도 3,200회, 그리고 리플 스웰 시 단기자금 대응 방안 했더니 3,200회. 그만큼 리플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리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유튜버는 리플에 관련된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리플 영상 올렸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단점 이야기하고 이거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상 올리면은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싫어요 꺼지세요 이거 전부 다 클릭할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입장에서는 리플에 좋은 영상을 또 올리는 거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 투자되는 거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저의 관찰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리플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구나, 또 이런 느낌을 하나 또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지표입니다. 지표. 왜 리플이 좋은 소식이 많은데 왜 오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세력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개미들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여하튼 한순간에 리플이 그 물량 문제를 해결한다, 스위프트 협력사들하고 모든 조약이 돼가지고 그 물량을 서로 나눠서 시스템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가 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하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다른 것보다 조금의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긴 스탠스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리플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스텔라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도 스텔라를 약간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중국의 시주석 발언 이후에 대형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적극성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자 및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 펀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적극 육성 발언 이후 개인 투자자보다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자, 이렇게 대형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가 나섰다고 하면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대로 댄 게 없네요. 안에 내용이 좀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발언 이전에 트랜잭션하고 BTC, 비트코인 규모가 움직임, 이게 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거하고 대형 거래소가 뭐 이렇게 어디 투자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다른 애널리스트는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주석 발언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에 뚜렷한 신규 투자자 유입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특히 개인 투자자 및 소매상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언론 기관에서 그냥 시주석 발언하고 다른 뭐 현상하고 그냥 아무거나 묶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하나 내는 거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나와야죠. 근거. 그래야 보고 또 판단을 하지. 자, 터키 소식입니다. 터키는 2020년 CBDC 테스트를 끝낸다. 자, 터키 대통령이 2020년 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CBDC 테스트 완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로드맵을 담은 이 내용물에 의하면은 터키 중앙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리라화의 최초 테스트가 2020년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즉각적인 디지털 리라화 결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행정 업무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한 나라씩 이제 나옵니다. 디지털 화폐를 안 만들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중국 이야기했죠. 터키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들 제가 나중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CBDC가 나온다 해서 그게 국민들이 바로 쓸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중국에서 나온다 해서 그게 바로 쓰여진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우 큰 흐름을 바꾸어 줄 엄청난 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가 되기 이전에 나머지 크립토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우리는 큰 수익을 그때 내야 하는 거고요.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될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해야지만이 장기 게임에서도 또 승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스 읽고 있는 사이에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EU에서 리브라 대응 방안으로 해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를 내년에 출시하려는 계획이 전세계 규제 당국의 우려를 불러온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해서 공공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한 제안서 초안이 EU 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초안은 고위험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해 정형화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 초안은 12월 5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일부 EU 국가에서만 시행되어 온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독일 마르쿠스 버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다루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리브라 위협이 눈앞에 닥친 지금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자, 이렇게 규제 이런 단어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쫓을 필요 없어요. 자, 유럽연합에서도 분명히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러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민과 관이 협력해야 된다. 브라이언 블룩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러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정부나 민간 기업 중 누가 사업을 주도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미 연준
CFTC 지도층, 상원, 하원 의원들 모두 미국 달러의 디지털 토큰화 및 분산 원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분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명과 개발은 민간 기업의 혁신에 맡기고 정부는 표준을 정하는 각자가 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발행은 내년 되면은 중국이 첫바다로 이제 나서고 나머지 국가들도 전부 다 가시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BDC 발행 이전에 그게 일반화되기 이전에 상승장이 와서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고통받은 우리 개미들이 일단 승전보를 한번 울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오스 소식입니다. 이오스 탭 활성화 유저수가 11월 들어서 80% 감소했다. 지난 10월 30일에 이오스 탭 활성화 유저수가 82,000명이었는데 3대 퍼블릭 체인 이오스 트론, 이더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하지만은 11월 1일 유저수가 감소하고 기존 82,000명이 46,000명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4일날에는 15,000명까지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이전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에이도스가 에어드랍 하는 형태 때문에 이오스 내에 있는 CPU 양이 이 친구들이 다 점유해 버리니까 일반적인 뎁사나 개인들이 지금 이오스 메인넷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다 해봐도 이건 전부 다 팩트입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의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오스 가격이 조만간 자,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자흐스탄 법정 화폐를 지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지리아 화폐하고 러시아 화폐는 벌써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화폐가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호재에 이제 속하는 거고, 여기에서 원화는 언제쯤 바이낸스가 상장을 할까요? 바이낸스 코리아가 생기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리아를 통해서 충분히 원화 이제 상장이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자, 국내에서 어떻게 통장을 개설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지는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티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58%가 1만 달러만 있으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어떤 부자가 당신에게 $10,000를 선물한다면 당신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조건은 당신은 10년 동안 해당 자산을 묵혀둬야 합니다. 이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65,0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58%가 비트코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요. 자, 황금을 선택한 사람들은 33%,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선택한 사람들은 7%, 미 연준 채권을 선택한 사람들은 2%에 그쳤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론폴이라고 이전 미국 공화당 의원이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니까 자꾸 실성을 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분명히 그 투자금에 대한 성격을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금 그리고 수익을 투자금 아니면 단기 투자금 이런 형태로, 아니면은 장기 투자금이나 아니면 단기 투자금 이 두 가지로만 나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단기 투자금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 듣고 거기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심리적인 상태가 또 전혀 틀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걸 빠져나오는 기술 또한 또 틀려질 거고요.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금은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이고 어떤 자금은 며칠 아니면 몇 달밖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기 자금을 장기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고 장기 자금을 단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투자한 그 자금 자체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금의 성격을 분산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